네, 이번 시간에는 암호에 대해서 기본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그 인식, 법제도, 기술적이라고 하는 접근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보안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꼭 보안뿐만 아니고요. 사회 틀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인식하고 그것의 기준에 맞도록 또는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 제도를 만들고 또 그것도 뚫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술적 접근에 있어서 암호가 핵심입니다 라는 얘기를 앞에 영상에서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암호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암호에 들어오면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별 수 없이 여러분들이 조금 뭐야 할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 여기 그리면서 해보죠. 자, 앨리스라는 애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밥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뭐 앨리스는 영어권 아이들의 어렸을 때 부르는 가장 많이 흔한 이름이라 하고요. 그래서 동화책 이름에도 등장을 하죠. 밥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뭐 PB 이렇게 해도 되고요. 갑돌이 갑순이 이래도 되는데 요즘에 이제 와서는 정보보안 쪽에서는 앨리스, 밥, 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가면서 쓰는 게 일반적이 돼 있어서요. 같은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식으로 보면은 앨리스가 메시지를 보내는 송신자고요. 그 다음에 밥이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라고 해봅시다. 이랬을 때 앨리스가 어떤 메시지를 작성해서 밥에게 메시지를 전송을 해요. 그러면 그걸 뭐 메시지 M이라고 해볼까요? 그 메시지 M에는 오늘 7시에 그러니까 저녁 7시죠. 저녁 7시에 땡땡 버거에서 만나요. 에서 만나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이메일을 적을 수도 있고 문자를 적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겠죠.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전송을 하고 당연히 밥은 이 미안합니다.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풀어보고 7시에 가서 만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 사이에 찰리라는 녀석이 있어요. 찰리는 얘네 둘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지를 엿듣고 싶은 거예요. 이랬을 때 찰리가 엿듣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찰리가 엿듣는 거죠. 간단한 그림이면 기억해 두세요. 이 엿듣는다 이거를 도청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아니요. 지금 일단 그렇게 알아서요. 이걸 도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엿듣기예요. 엿듣기. 그러니까 뭐 엿듣기도 되겠지만 엿보기 이런 것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유해 요소, 위험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찰리는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요. 이내 메시지에 이 조작을 할 수도 있어요. 찰리가 메시지를 조작한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게 좀 애매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찰리가 같은 찰리예요. 다른 찰리들일 수도 있고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찰리가 뭔가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7시에 땡땡버거에서 만나요 라고 하는 거를 찰리가 엿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시에 앨리스는 밥하고만 만나고 싶었는데 찰리가 나타나서 둘이 있고 싶은 시간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찰리가 둘의 메시지에 뭔가 수정을 가해요. 그 수정을 가하는 걸 우리가 변조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변조. 고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수정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불법적으로 고친다. 불법 수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7시에 만나요를 고쳐서 만약에 8시에 만나요 하고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밥은 이걸 받고 어떻게 돼요?
8시에 가서 기다리는데 앨리스는 7시에 가서 기다리는 거죠. 이때 찰리가 나타나서 너 여기 뭐 해? 이래서 그래 나 밥 기다리는데 뭐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니까 그럼 안 올 모양이다. 나하고 같이 놀아. 이런 식의 조작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상자에 담는 거예요. 상자에 담아서 누구도 풀어볼 수 없게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물쇠로 잠궈 버리는 거죠. 자물쇠로 이렇게 잠그는 거예요. 당연히 이 자물쇠를 잠그는 키가 있을 거고요. 이 키는 앨리스에게도 있어야 할 거고 밥에게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달하면 열쇠가 없는 찰리는 이 상자를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열어볼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렇죠? 또한 이거를 변조하고 싶다 그래서 상당히 제약상이 많아질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변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걸 수신한 밥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을 구현할 수 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앨리스와 밥 사이에 안정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암호화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 개념에서 중요한 숨겨져 있는 건 결국 뭐냐면 뭘까요? 쉬운 말로 결국은 숨기기죠.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숨기는 것. 그게 암호화 개념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러한 암호의 역사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스파르타 아시죠? 영화 스파르타 이 비슷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실 건데 여기에 막대에 둘러싼 양피지라고 하는 도구가 있었어요. 이 도구가 암호 역사에서 그 객관화된 굉장히 오래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번 영상에서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하나는 줄리어스 시저 이렇게 되죠. 이 시저 황제, 로마의 황제였죠. 황제가 사용한 암호 기법이 있어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예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걸 뒤에 다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여서요. 오늘은 스파르타에 뭐가 있었대. 그다음에 시저가 암호 역사에 뭘 했대. 요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빈치 코드라는 그 소설 책이 있었죠.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게 책도 있고요. 교수님 같은 경우 영화라도 있는데 교수면 책 읽고 영화도 봤고 그다음에 다빈치 코드 책이 나중에 이제 화보가 들어있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클립텍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클립텍스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근데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난감 비슷하게도 돼 있고 그다음에 다빈치 코드의 클립텍스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요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암호화 기술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앞에서 지금 역사 부분에서 지금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넘어와서 뭐한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 옛날로 가면 고대라고 할까요? 그냥 현대, 고대 이렇게 할게요. 고대로 가면요, 이게 잠깐만요. 손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다시 쓸게요.
고대, 현대 이렇게 할게요. 고대로 가면요, 그 암호화하는 방법을 강조를 합니다. 방법. 다시 얘기해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는데 상자에 메시지를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자물쇠를 채운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면 상자를 준비하고 상자 뚜껑을 열고 메시지를 집어넣고 상자 뚜껑을 닫고 그다음에 키를 채운 다음에 열쇠를 잠궈 뭐 이런 게 이제 방법이 될 거예요. 우리 이제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알고리즘이 될 거고요. 이 알고리즘들 고대 쪽으로 가면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요즘은 좀 바뀌어서요. 지금은 현대로 오면은요. 알고리즘은 뭐 하는 쪽으로 가버리냐면 공개하는 쪽으로 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뭘 중요시하냐면 키를 중요시합니다. 이 잠그는 키를. 이제 이게 고대 현대 크게 다른 점인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암호화 기술에 오면 키를 어떤 방식을 쓰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돼요. 물론 알고리즘 자체도 중요합니다. 알고리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알고리즘이 일단 안전한 알고리즘이 확보되었다고 했을 때 키를 어떻게 쓰느냐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 키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공통키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공개키 방식이에요. 공통키는 아까 앞에서 앨리스와 밥이 키를 나눠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둘이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그런 집이 많지 않겠습니다만 대문 열쇠를 가족들이 같은 대문 열쇠를 똑같은 모양을 나눠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통키 방식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사물함 키를 친구들하고 공유해서 쓴다면 친구들하고 같은 키 쓰잖아요. 그게 번호이든 아니면 실제 물리적인 키이든. 그래서 그게 공통키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공개키 방식은 키 하나를 공개하는 방식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키를 하나 공개해 두고요. 그 다음에 걔하고 짝꿍인 키를 내 주머니에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공개키 구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공통키 방식을 대칭키, 영어로 synchronous라고 합니다. 대칭키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개키 방식을 영어로 asynchronous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의 특성을 이 슬라이드에 써놨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대칭키 암호화와 그다음 비대칭키 암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연결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보시면서 잘 익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암호화의 개념 잘 정리해 두라고 했죠. 앨리스와 밥 사이에 찰리가 엿듣거나 변조하는 걸 막으려고, 불법 수정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호의 역사도 한번 쭉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스파르타에 뭐뭐가 있고 율리스 시저가 사용한 방법이 있다더라. 이 두 개를 알아야 된다더라 그랬고, 다른 예제로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에 나왔던 클레이텍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호화 기술이 현대와 고대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용어죠. 대칭키, 공통키, 비대칭키, 공개키, 이거를 짬뽕해서 써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서적 중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공통키, 그다음에 대칭키, 비대칭키, 뭐 이렇게까지 설명한 책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막 그 아닌 다른 식으로도 설명하거나 이 네 가지를 다 소개한 책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교수님이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그거 정리 잘 하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특징들은 대칭키 암호화와 비대칭키 암호화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